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살면서도 탈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 매일 아침 커튼을 열면 황금빛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지는 곳,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행자들이 감탄을 멈추지 않는 곳인데요. 네, 저는 그런 포지타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마다 뭔가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입니다. 올해로 30이 되었고,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에 위치한 포지타노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아니, 어쩌면 겉보기엔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 직업은 포지타노에서도 보기 드문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니까요. 주로 여행자들을 위한 기념 엽서나 SNS용 포스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때때로 마을을 배경으로 그림책도 그렸습니다. 언뜻 보면 꿈 같은 삶이죠. 제가 그려낸 마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댓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은 오래전부터 비좁은 창틀에 낀 먼지처럼 뿌연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포지타노는 아름다웠지만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익숙했고, 너무 느렸습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숨을 막히게 했고,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이웃들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저녁 식탁은 점점 지루해졌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들던 어느 날, 저는 정말이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다른 세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제 중독이 시작된 거죠. 서울의 붐비는 거리, 밤까지 이어지는 가게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카페마다 울리는 케이팝 음악,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삶의 속도와 정리된 시스템이었어요. 도시적인데도 깔끔하고 빠른데도 친절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K-드라마를 보며 감정 표현의 섬세함에 놀라고, 한국 예능을 보며 유쾌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혼자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들으며 단어를 익히고, 저녁엔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점점 포지타노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님이셨죠. 저희 가족은 포지타노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방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서빙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레스토랑의 홍보물을 디자인하면서 도왔어요. 부모님께 제가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포크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식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뭘 못해줬다고 그래?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니. 어머니의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삶이었지, 제 꿈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팔로우하던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글을 봤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제 포트폴리오가 그들에게 꽤 흥미로웠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메일이 왔습니다. 면접에 참여해주세요.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온라인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6개월이에요. 그 뒤엔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울고 말았어요. 죄송하면서도 기쁘고 무서우면서도 벅찼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 날, 포지타노의 바다는 평소보다 유난히 반짝였어요. 마치 잘 다녀와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저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포지타노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을 바꿔놓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정말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표지판 하나하나까지 외국인을 배려한 구조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 호기심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첫 주는 거의 모든 게 새로웠고,
그 새로움에 들뜬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대중교통의 편리함이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탈리아에선 버스가 제멋대로 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지하철역마다 있는 화장실은 청결했고 사람들이 줄을 지키며 탑승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회사 근처의 고시원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아늑했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그 안에 들어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진 느낌이었죠. 매일이 도전이었고 하루하루가 전부 새로웠습니다. 회사 첫 출근 날 유난히 맑은 하늘이었어요.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를 안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의 회사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가끔 업무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이메일 문장을 매끄럽게 쓰지 못해 혼자 좌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안을 준비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바람에 팀 전체가 다시 작업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히 회사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 온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부모님의 걱정이 떠오르기도 했죠. 그렇게 혼자 울컥하던 순간 누군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오늘 일은 누구든 겪는 실수예요. 그가 말했어요. 이름은 민재였고 같은 팀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였는데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천해주고 회식 때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 앉아 이것저것 설명도 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소한 단어 하나를 잘못 써서 쪽팔렸을 때 민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거 실수한 거 맞는데 귀여웠어요라고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조금씩 저희 사이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잔업이 있었는데 퇴근 후 제가 지하철을 놓쳤다는 걸 알고 민재가 직접 차를 몰고 데리러 와줬어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포지타노에서의 제 삶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바닷가의 냄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파스타, 아버지의 조용한 성격까지 민재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고 가끔은 같이 그림 전시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의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간 날 민재는 제 손을 처음으로 잡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서울 근교 데이트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날은 바로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로 떠났던 날이에요. 처음엔 역사 유적지라고 해서 조금 딱딱한 느낌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고즈넉한 분위기와 넓게 펼쳐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포지타노에서 지중해를 보던 그 평온함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재가 차를 끌고 제 고시원 앞으로 왔고 차 안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과 간단한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이동하면서 먹어요. 점심은 거기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죠. 도로를 달리는 내내 민재는 창밖을 보며 여기 봐요. 저기 산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라며 자꾸 뭔가를 알려주려 했고 저는 그 모습이 조금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유적지에 도착하자 조용한 한옥 건물들과 연못 그리고 뒤편의 숲길까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민재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자며 길을 따라 걸었는데 중간중간마다 유적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어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가 한국에서 존경받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그가 참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이란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연못 앞에 있는 정자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는 묻기도 했어요. 포지타노도 이렇게 조용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용하긴 한데 여긴 마음까지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낙엽이 물 위에 떨어지는 그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엔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렀어요. 작은 언덕 위에 지어진 통창 카페였는데 해질 무렵이라 노을빛이 카페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재는 저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건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특별한 날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이상 외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연인이 되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가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결혼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큰 고민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부모님이 이 결정을 과연 받아들여 주실까?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전화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침묵했고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해서 민재와 함께 포지탄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사랑을 증명하고 서로의 가족이 되는 길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익숙해졌고 민재와 함께하는 날들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포지타노에서 민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의 제 삶이 행복하다 해도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진행한다는 건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포지타노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민재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너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족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고 민재는 포지타노의 해변과 언덕길, 골목마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자랐다니, 내가 특별한 이유를 알 것 같아. 그의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지고 어머니는 눈빛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민재는 처음부터 정중했고 한국인 특유의 공손한 인사와 말투로 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부족하지만 비올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래도록 곁에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다시 앉으셨어요. 짧은 침묵 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나?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항상 일상에 있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도 가고 레스토랑에서 요리도 도우며 포지타노의 생활을 경험하려 했었어요. 저희 가족 레스토랑에서 직접 요리를 배우려는 모습에 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여시는 듯했어요. 어떤 날은 민재가 포지타노의 레몬을 직접 따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버지가 말없이 그 유리잔을 다 비우고 나서 조용히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고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더 보여주는 법이지. 민재, 내가 우리 비올라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아. 너희 둘 모두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민재와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화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과 대한민국 사회 이해 교육까지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단어 하나를 외우느라 새벽까지 공부했고 어떤 날은 민재가 프린트해준 시험 기출 문제를 풀며 함께 밤을 새기도 했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선택한 만큼 이 나라도 당신을 환영할 거야. 민재의 그 말이 늘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민재와 함께 귀화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또 하나의 여정을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이해하고 이 나라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우느라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처음엔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왜 사람들이 질서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직접 인터넷에서 귀화 시험 기출 문제를 출력해오고 한국의 역사나 정치 제도, 사회문화 관련 영상도 함께 보면서 설명해줬어요. 그는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니까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제 생각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 현대사 중 625 전쟁 관련 문제를 공부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전쟁의 참혹함도 참혹함이지만 그 이후에 이 작은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따뜻하고 강할 수 있었을까? 그는 말했어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기도 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나라. 면접을 앞둔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돼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엔 온갖 질문이 맴돌았어요. 민재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선택한 만큼 이 나라도 당신을 환영할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민재는 제 손등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서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하게 다림질한 흰 셔츠에 검은 재킷, 깔끔하게 묶은 머리, 거울 속 제 모습은 조금 낯설면서도 단단해 보였어요. 면접장은 정부청사 안쪽 조용한 방이었고 심사관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가벼운 인사 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네, 지하철에서 노약 좌석을 두고 젊은 사람이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단지 예절이 아니라 문화고 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대답했어요. 이 나라는 저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 간의 정, 작은 배려, 빠르면서도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는 나도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민재와의 사랑도 물론 큰 이유지만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한국은 저에게 의미 있는 나라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심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을 때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당신의 진심이 전해졌어요라고 말해주는 듯했거든요. 면접장을 나오면서 긴장된 몸이 풀리니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재를 보자마자 저는 그를 꼭 안았어요. 생각보다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무게감 있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마침내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민재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고 제 등에 얼굴을 묻은 채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야. 그 순간 정말로 제가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울면서 민재의 품에 안겼어요. 이제 진짜로 나 한국 사람이야. 민재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될 부모님은 무척 기대에 차 있었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 일본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가까운 일본을 함께 둘러보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일본 여행은 부모님과의 오랜 추억을 다시 쓰는 시간이었어요. 민재와 저는 부모님의 편의를 생각해 최대한 여유로운 일정으로 계획을 짰고 일본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교토를 첫 목적지로 정했어요. 포지타노에서 오랫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해오신 아버지는 일본의 요리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일식당에서의 식사 하나하나에 깊은 감탄을 하셨습니다. 교토의 기요미즈데라에서는 어머니가 붉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거 우리 가게에 걸어놓고 싶다며 웃으셨고 전통 찻집에서는 민재가 직접 어머니께 말차를 섞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런 걸 다 알아서 가르쳐주네?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시며 말했을 때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씀이 많아지셔서
길을 걷다 들리는 일본 전통 악기 소리에 대해 민재에게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일본에서 민재와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상점에서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본 점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일이었어요. 아, 한국 분이시군요. 요즘 한국 드라마 정말 인기 많아요라며 먼저 말을 건네거나 민재가 지도를 보고 있을 때 한 일본 노신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은 한국이 세계에서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행 중 가장 큰 인상은 돌아가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장이 붐비고 있었어요. 민재와 저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손에 들린 대한민국 여권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한국 여권 전용 자동 게이트는 빠르고 간편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30초도 걸리지 않아 통과할 수 있었죠. 반면 부모님은 일반 외국인 라인에 서 있었는데 대기 시간이 무척 길었어요. 저는 이미 입국장 안에서 수화물을 찾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먼저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다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그 말이 괜히 울컥했어요. 어머니도 뒤따라오시며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참 잘했어. 한국이 너한테 잘 어울린다. 입국 심사대 근처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더 하셨어요. 민재, 너희 나라 참 대단하다. 공항부터가 사람을 대접하는 방식이 달라.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저를 한국으로 떠나보낼 때 걱정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를 그렇게 만든 나라가 참 고맙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국 여권 한 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여권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진짜 증표가 되었던 거죠. 공항에서의 그 짧은 순간은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남을 감동이었어요. 단지 줄이 짧아서 빨리 나왔다는 사실보다 부모님이 이제는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너무 큰 의미가 있었어요. 민재 역시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뒤 결혼 준비는 한창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포지타노와 일본 여행을 통해 부모님이 민재를 믿게 되었고 저도 스스로를 더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누군가의 아내로서 하나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는 작은 한옥 웨딩홀을 선택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한국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부모님께도 특별하게 다가갔으면 했거든요. 어머니는 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 모습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 넌 정말 한국에서도 아름답게 살 것 같아.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가득한 예식장 한가운데에서 저는 민재와 마주섰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저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지난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포지타노에서의 갑갑함,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좌절, 민재와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까지. 그 모든 여정이 이 자리에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민재와 함께 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어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를 만들어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붉었고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더 넓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진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저희 길고도 짧은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한국이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고3을 앞두고 있던 영국 여고생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 가게 됐다는 거 믿기시나요? 네, 그 여고생이 바로 저예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지만 다들 그냥 엘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영국 런던 교외에 있는 윈블던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테니스 경기로 유명한 그 동네요. 꽤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었고 공원과 작은 서점, 카페들이 곳곳에 있어서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일상이 있는 동네였어요. 우리 집은 작지만 아늑한 2층짜리 주택이었고 바로 옆집에는 제 단짝 친구 진아가 살고 있었어요. 5살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라 사실상 자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비교적 명문으로 꼽히는 인문계 중심의 학교였어요. 저는 미디어와 문학 과목을 좋아했고 장래희망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나 방송 작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혼자 책 읽고 영상 편집하는 걸 즐겨해서 혼자 브이로그도 자주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단출한 3인 가족이에요.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의 관심도 사랑도 온통 제게 쏟아져 있었어요. 특히 아빠는 항상 엘리, 넌 너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그날 그런 말을 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엘리,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앉아볼래? 아빠의 얼굴은 그날따라 무척 진지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한국의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 그리고 앞으로 2년간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이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진아와 공원에서 놀던 기억이 선명한데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이사라니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아한테도 전화해서 진짜야, 아빠가 한국 간대, 나 완전 망했어라고 울먹였더니 진아도 같이 울면서 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새벽까지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대학교 입학 준비도 한창이었어요. 영국 UCAS 원서를 쓰고 있었고 자소서 초안도 거의 다 완성됐고 진학 상담 선생님과 매주 면담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갑자기 접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 우리도 힘들어. 하지만 아빠 혼자 한국에 보내는 건 외로우실 거야. 2년, 생각보다 금방일 수도 있어. 그 말이 이해는 갔지만 도저히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일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출국 전날, 진아와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엘리, 넌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넌 멋진 아이잖아. 진아가 그렇게 말해줬을 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식도 손에 안 잡히고 창밖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 맞아? 꿈 아니야? 그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살짝 놀라긴 했어요. 우와, 공항이 진짜 크고 정돈돼 있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도 잠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친구들에게 도착했어. 분위기는 괜찮아. 근데 벌써 너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어요. 한국어로 가득한 간판, 높은 아파트 숲,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속에 제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 낯선 땅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요.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새로운 집도 대충 정리되고 시차 적응도 조금은 되어갈 즈음 가장 두려운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첫 등교 날이었어요. 사실 집 근처의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저를 일반 한국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 교복을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학교의 규칙,
낯선 언어, 심지어 낯선 교복까지 모든 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아침밥을 차려주며 괜찮을 거야. 너는 언제나 잘해왔잖아라고 웃어주셨지만 그 말조차 제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 긴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335 친구들과 얘기하며 교실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벽에 붙은 안내표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저를 교실로 데려다 주셨고 학생들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친구야. 이름은 엘리자베스고 영국에서 왔어.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간신히 헬로라고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 오늘 하루 너무 길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름은 지우였고 영어도 제법 잘했어요. 너 블랙핑크 알아? 그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놀랐고 당연하지. 러셀 진짜 좋아해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더니 휴대폰에서 블랙핑크 영상과 자신의 포토카드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순식간에 음악 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점심시간엔 지우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앉게 되었어요. 한국 학교의 점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레이에 밥, 국,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특히 깍두기 같은 건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이것저것 맛보게 해줬습니다. 물론 매운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은 입에 넣자마자 혀가 얼얼하고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이건 한국인의 테스트야 하며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지우가 불닭볶음면을 먹자며 제안했어요. 로제 맛은 덜 매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길래 반신반의하면서 도전했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날 이후 매운 음식에 대한 공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랑 매운 거 먹고 땀 흘리면서 웃는 시간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하교길엔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올리브영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드럭스토어 문화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수많은 브랜드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테스터로 이것저것 발라보며 친구들이 이건 꼭 사야 해. 이거 아이돌들이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걸 듣는 게 마치 미니 투어 같았어요. 저는 평소 화장품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저녁엔 친구들이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지우가 저한테 USB를 하나 건네주며 이건 꼭 봐야 해. 입덕 드라마야 라고 했던 게 계기였어요. 그 드라마는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별다른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냥 로맨스 많고 막장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도깨비는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는 내용이 거의 이해되지 않았지만 화면 속 배우들의 표정, 감정선, 음악까지 다 너무 몰입감 있게 다가왔어요. 공유가 등장할 때마다 지우는 지금 집중해. 이 장면 진짜 레전드야? 라며 눈을 반짝였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배우들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자막을 따라가면서 점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익히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 괜찮아요 나 정말 같은 말들은 드라마를 보며 자꾸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게 됐어요. 그 다음엔 이태원 클라스를 봤습니다. 이번엔 혼자 자막 켜고 도전해봤는데 주인공 박세로이의 뚝심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면모도 알게 됐어요. 특히 음식 장면이 많아서 드라마 볼 때마다 배가 고파졌는데 친구들이랑 저기 나오는 순두부찌개 우리도 먹으러 가자고 하며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드라마 하나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를 익히는 통로가 되어주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사 몇 개 받아 적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따로 정리해서 벽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지우랑 친구들은 제가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면 깔깔 웃으면서 헐, 진짜 잘 따라하네. 발음도 괜찮아. 라고 칭찬해줬어요. 그게 그렇게 뿌듯했답니다. 드라마 속 대사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건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처음엔 의미보다 감정이 강하게 와 닿았고 나중에 그걸 한글로 직접 써봤을 땐 뭔가 저만의 작은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지훈의 집에 가서 팝콘이랑 과자를 잔뜩 사놓고
방을 어둡게 만든 뒤 노트북을 연결해 단체 관람하는 게 우리만의 작은 전통이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웃고 소리 지르면서 저는 점점 이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한국이라는 공간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잠깐 틀어도 어떤 장면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작은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저녁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며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한국 생활이 어느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과 웃고 맛있는 걸 먹고 길거리 간식도 하나둘씩 도전해보면서 제 안의 무서움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진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솔직히 한국 나쁘지 않아. 오히려 재미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아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야. 대박이라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언제 다시 영국 돌아가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랑 점심 먹을까? 이번 주말엔 어디 가볼까? 다음엔 어떤 드라마 볼까 같은 고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서의 삶이 더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매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제 스스로가 한국이라는 공간에 점점 녹아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들리는 자판기 커피 소리,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친구들의 수다, 급식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까지 이제는 낯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적응기에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오른쪽 어금니 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고 결국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신음을 내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안에 뭐가 부러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지우가 바로 치과 가자. 지금이라고 했지만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약도 안 했고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우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긴 한국이야. 당연히 바로 가지.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웬만한 경우 아니면 치과 예약은 몇 주 전에 해야 했고 응급이 아닌 이상 당일 진료는 꿈도 못 꿨거든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치과에 갔고 믿기 어렵게도 당일 접수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들도 매우 친절하셨고 의사 선생님은 능숙한 영어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치료는 빠르고 정밀하게 진행됐고 모든 과정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결제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영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몇 배는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래서 다들 한국 의료 좋아하는 거야 하며 웃었고 저는 속으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고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히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는 매운맛 3단계 떡볶이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무모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응원해줬고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먹었어요. 혀는 얼얼하고 눈물은 났지만 친구들이 엘리, 너 진짜 한국인 다 됐어 라고 박수치며 웃어줬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어요. 매운맛 속에 담긴 유쾌한 우정과 추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발표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어로 내용을 정리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 긴장됐어요. 그런데 발표를 마치자마자 반 전체가 박수를 쳐줬어요. 일부 친구들은 엘리, 발음 진짜 많이 좋아졌어. 내용도 재밌었어 라며 칭찬해줬고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랑 식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어요. 엄마 나 요즘 한국이 점점 좋아져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 엘리, 너는 어디서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절망과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부턴가 이곳은 더 이상 살아야만 했던 곳이 아니라 제가 살고 싶어진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온 감정이었어요. 낯선 땅이 천천히 저를 품어줬고 저도 그 품속에서 조금씩 한국이라는 세상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유학이나 체류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앞으로의 꿈과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는 건 머리로는 짧다고 느껴지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채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제가 어느덧 졸업사진을 찍고 교복의 친구들의 낙서를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낯설고 무서웠던 교실이 이제는 제일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친구들은 저를 가족처럼 감싸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지우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꽃다발을 주고받고 서로 눈가가 촉촉해지도록 안아주며 우리 계속 연락하자. 절대 잊지 마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엘리야, 우리 이제 슬슬 돌아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아빠 계약도 끝나고 다시 런던으로 가야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섭섭하지? 영국은 분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이제는 그곳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 되었고요. 며칠 동안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친구들과도 만나고 원래 꿈꾸던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들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남고 싶어요. 여기서 대학 가고 싶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곳에서 더 살고 싶어요.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엘리, 너답게 결정했구나. 내가 원한다면 아빠는 언제든 응원할게.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고 아빠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저를 도와주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둘이 떨어져 지내는 가족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영상통화와 메신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고 아빠는 종종 한국에 출장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잔뜩 사오셨어요. 대학교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오는 차이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국제학부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엘리, 떨려? 곧 결과 뜬다며. 지우가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결과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합격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와르르 제 쪽으로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대박. 진짜 축하해. 엘리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이렇게까지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대학교 입학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봉사활동, 동아리, 축제, 그리고 교환학생 친구들과의 교류 등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했어요. 물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젠 혼자 울지 않았어요. 옆에는 항상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의 따뜻한 응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캠퍼스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처음엔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머물렀던 외국이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언어, 사람, 거리, 공기,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이곳에서 배운 용기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한국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두렵고 낯설더라도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기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처럼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는 건 머리로는 짧다고 느껴지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시차 적응도 안 된 채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제가 어느덧 졸업사진을 찍고 교복에 친구들의 낙서를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낯설고 무서웠던 교실은 어느새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고, 처음엔 말조차 조심스러웠던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지우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 꽃다발을 주고받으며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껴안았고, 계속 연락하자. 절대 잊지 마라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감정도 잠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이제 슬슬 돌아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아빠 계약도 끝나고 우리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스러움과 섭섭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연히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건 알았지만 막상 그 말이 현실이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영국은 제가 자라고 공부해온 고향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고요. 반면 한국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편하고 익숙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오랜 친구들도 있고 원래 꿈꾸던 대학 생활도 가능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쌓아온 추억들과 사람들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전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남고 싶어요. 여기서 대학 다니고 싶고 아직 더 경험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빠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엘리, 너답게 결정했구나.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영국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과 영국을 오가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게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아빠는 종종 한국에 출장 오실 때마다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잔뜩 사다 주셨어요. 대학교 입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우를 비롯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학부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지우가 엘리, 떨려? 곧 결과 뜬다며? 라고 묻길래 저는 긴장된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확인했어요. 합격했어. 그 말을 꺼내자 친구들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고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대박. 진짜 축하해. 엘리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막막함과 외로움이 모두 떠오르면서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요. 대학교 생활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수업과 과제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방학엔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단기 인턴을 하기도 했어요. 영상 편집과 인터뷰 번역을 하며 한국의 미디어 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저처럼 외국인으로 한국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는 교수님께서 수업 중 저를 지목하셨어요. 엘리 씨,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저에겐 정말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입 외국인 학생들이 저에게 엘리 선배, 한국 생활 어려웠죠? 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괜찮아져요. 한국은 생각보다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도 모두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꿋꿋이 적응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저를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요. 아빠는 가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우리 딸, 이젠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웃으시고요. 누군가 지금 낯선 곳에서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게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저처럼요. 그 길 끝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